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의료경영대학원의 개원을 너무 축하드리고 저를 이제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 연락을 받고요.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개원 심포지엄에 맞춰서 주제 발표를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력 양성을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생태계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대학원에 요구되는 역할과 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건의료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재 양성으로의 시사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보건의료 산업의 범위나 트렌드, 산업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 생태계와 주요 혁신 주체에 대해서 역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 경영 인재 양성 관점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산업의 범위는 앞서 이제 기조 발제자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주도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정부와 정책, 그리고 이제 R&D 자금 등이 기획돼서 제공되는 이런 영역,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제약, 유통, 그 외 이제 각종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는 기업 산업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기준들이 이제 국제 표준 분류라든지 품목별로 보는, 그리고 이제 GICS 같은 산업 분류 기준에 의해서도 이 현재 분류 코드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언급해 주셨던 통계들이 이러한 구분 근거를 토대로 집계되고 발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최근 거라서 스태티스티카에 보면은 그 2020년 기준의 미국 보건의료 섹터는 전체 GDP에서 약 18% 정도가 경상의료 비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어떤 국가든 비슷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경상의료진료 비에 대한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연계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OECD 평균 대비 아주 약간 낮은 수치로 되겠고요. 그리고 제약산업의 경우는 전 세계 시장 대비 2%를 못 넘고 있죠. 1.5에서 2% 수준으로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산업 모두 시장 규모로는 그래서 12, 3위권 정도에 아마 매번 분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D와 관련해서 보면 그 국내 보건의료 R&D 지출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자면 약 그 전체 예산의 8% 정도, 8.7%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병원 집행액은 따로 이제 통계 분류를 해야지만 좀 나오는데 5,900억, 6천억 정도가 이제 병원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전체 2.9%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 등은 보건의료 분야의 그 R&D 투자가 25%가 넘어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R&D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수급 보시면 이건 이제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그 부족률이라는 비율을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프트웨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분야가 부족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는 종사 인력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부족한 비율로 보면은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신광수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미스매치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결국에는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서 선별적이고 전략적으로 양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의 확대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산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전방, 후방, 저희가 이제 재료를 사오는 전방, 그리고 실제 그 산업, 그리고 그 산업의 성과물이 납품되거나 확산되는 후방, 이 전후방 연계 효과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건의료 산업의 경우는 후방 연쇄나 이제 그 취업 유발 개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부가가치 유발이라거나 그리고 전방 연쇄 효과는 매우 크다. 즉 보건의료 산업은 일종의 경영학도 비슷하죠. 다양한 이제 종합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인풋으로 들어가는 연계되는 산업이 매우 많은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나가는 산업, 그 산업에 따라서 영향받는 산업은 적고 단일 서비스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기기업체 수입이 많다 보니까 수입 유발 효과 또는 좀 많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분석이 됐지만 모두 유사한 효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트렌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이라는 트렌드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기술 같은 경우가 뭐 보건의료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 산업이죠. 전 산업으로 도입이 활용되고 있는데 웨어러블 분야나 IoT, 블록체인, 그리고 보건의료 기술, 그리고 앱 어플리케이션,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들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들 중에서 보건의료 쪽에 많이 응용이 되는 기술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 공급망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많이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산업 정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차례차례 밸류 체인이 잠식돼 가서 안보에도 영향을 끼치는 걸 깨닫고 이제 중요 분야에 대해서 안보 전략을 새로 짰는데요. 그중에 이제 바이오 시큐리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안보를 위해서 제약 성분의 공급망을 재편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미국에서 직접 국가 단위로 확인하겠다. 이제 이런 공급망 재편 전략을 했는데 또 한 가지로 이제 그에 따라서 NIH의 조직도 일부 재편하고 알파 H라고 하는데 알파는 이제 달파라고 디펜스 국방에서 나온 이제 팔럿인데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강화해서 그 22년도엔 65억 달러를 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측면은 보건의료 부분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뭔가 접근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구나 이런 측면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의 트렌드를 보자면 이제 디지털이 많이 접목되고 있어서 뭐 SAMD라고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것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치료 기법들, 치료 시장들이 열리고 있다. 즉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규제 제도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태계로의 편입 에 있어서의 배리어나 아니면 상호 간의 갈등 극복들이 지속적인 숙제로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과 증강현실도 활용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들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업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단위 제품 혁신 중심에서 플랫폼과 솔루션 기반 단위로 이것도 역시 전 산업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다면 시장적인 특징이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산업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면 보건의료 산업을 하면 공공성, 인간의 생명과 가치에 대한 부분과 민간의 산업 육성으로서의 기업의 이윤 추구가 함께 일어나야 되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데요. 저는 이제 모빌리티 사례를 들었지만 뭐 이 부분보다는 그래서 보건의료 산업의 경우도 타 산업과의 이제 수평적인 융합을 통해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고 확장되고 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면 시장적인 특징인데요. 그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시장으로서의 병원은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마켓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B2B, 기업 간 납품, B2H, 기업에서 병원으로의 납품, H2C,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로의 진료, 케어, 그리고 이제 G2H, 거버먼트에서 병원으로 거래, 그리고 이제 민간 의료 같이 이제 피트니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진료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바로 B2C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상존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적인 특성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를 안 받을 수 없듯이 그래서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수요가 크게 변치 않습니다. 이걸 이제 수요 탄력성에서 낮은 수요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독점적인 경쟁인데 이게 독점은 아니고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죠.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정해져 있어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와 환자 간, 그리고 이제 의료와 정부의 보건의료 수가라든지 이런 정책단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의 존재인데, 그래서 이건 기업이라든지 정부 사이드와 환자 사이드를 연계해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이제 의사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래서 프린시플 에이전트 형태의 시장으로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생태계는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이제 신강수 교수님처럼 슌페터를 인용하자면, 슌페터가 이제 1934년도에 혁신이라는 걸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리소스들, existing 리소스들의 리컨비네이션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조합을 이제 혁신이라고 부르자, 인벤션과의 차이점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문이 모이고 다양한 기술이 모이는 현상에서 그걸 어떻게 재조합해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장이 바로 혁신 생태계인데요. 그래서 생태계는 에코시스템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버시티인데, 그 다이버시티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 모델이 아닙니다. 단일한 밸류체인으로 원료 공급하고 납품 2차, 3차 가서 완제조업체에서 소비자로 가고, 이런 단일한 모델이 아니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펼쳐지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정적인 현상이 아니고 시스템 단위로서의 한마디로 이제 완결성을 보이는, 즉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계속 지속적인 한방향성인 인풋이나 어떠한 유도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단위 육성을 하자는 얘기가 정부 사이드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은 민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제 충격과 같은 샥에 대비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시된 표는 이제 이러한 혁신 생태계에서 주요 이제 주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먼저 뭐 지배자처럼 병원처럼 이제 네트워크 가치를 활용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메인 플레이어가 있고, 키스톤처럼 기업의 역할처럼 병원에 납품을 하지만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가져가는 기업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니치 플레이어라든지 그 브릿지 플레이어 같은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가진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브릿지 플레이어가 되는데, 뒤에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은 뭐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케이스 중심으로 많이 리뷰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타난 논문인데, 그래서 보건의료 사이드에서 혁신 생태계를 뭐로 볼 것인가, 이제 이거를 북유럽 쪽에서 접근을 한 건데, 그래서 거버먼트 사이드와 마켓 사이드, 병원이 분포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사이드, 연구개발단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마켓 스피어가 이제 기업과 병원이 활동하는 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휘들은 뭐 다양한 기능을 말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역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인더스트리얼 섹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장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영향을 받는 피트니스단과 같이 그런 이제 컴플리멘터리, 그러니까 보완적이거나 서브스티튜터블한 대체제가 될 만한 그런 산업들이 또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액터라는 주체, 그리고 인스티튜션이라는 제도, 그들이 이제 함께 만들어내는 관계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활동은 이제 난리질 디벨롭먼트하고 디퓨즈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도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켓을 형성하는 것 등과 같은 이런 7가지 정도의 활동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과물로는 이제 혁신의 전 유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나 비즈니스 마케팅 혁신, 조직 혁신 등등의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촉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즉 이렇게 시스템화된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액터들 간에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제 무언가 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다 바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보니 이들을 중개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퍼실러테이터들, 그리고 뭐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엑셀러레이터와 비슷한 역할인데,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브릿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VTT, 핀란드 VTT에 있는 이제 교수님이 최근에 연구에서 제시한 건데, 이제 소아외과에서 협력 플랫폼을 설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상주를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 그리고 의사, 의료 진료진, 그리고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상호 이제 개선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설립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화살표에 나타나는 과정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제 그 협업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모델링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한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개별 단위로 이해관계자는 의료 전문가와 기업인들, 그리고 연구자, 그리고 환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해주는 촉진자들, 그리고 병원의 경영진으로서의 촉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액터로서 이러한 단계를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의료 산업 내에서 혁신 활동은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건 R&D인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조합해서 난리지를 크리에이션하고 디벨롭먼트하고 디퓨즈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제도를 확립하고 적용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자원이나 인프라가 구축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수행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이제 실험과 테스트. 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시험 인증, 뭐 이제 그 안전평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이제 단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고 촉진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융합과 생태계 진화, 생태계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상호 이렇게 피드백 돼가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혁신 주체별로 어떠한 역량이 있어야만 생태계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순서에 맞춰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쪼개봤는데, 대학과 병원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거든요. 병원도 일부 하지만 혁신 생태계 안에서 대학이라는 주체의 역할이 인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유일한 공급 주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른 한 축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대학에서 특히 클러스터링에서 요구되는 역할들이 아래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과의 협동 연구와 기술 이전,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이해 관계자 간 네트워크 장이 보통 대학 내에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런 역할들,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 정책의 지원과 분석을 대행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지역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안에서의 주요 역할. 크게 이런 역할들이 이제 연구에서 이제 대학을 연구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병원의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한 연구 개발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관리와 지식 취득, 그리고 주체 간 협력 등을 지원하고 병원의 경영과 행정도 책임지는 촉진자 역할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 기업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기술 기업이라면 연구 개발 기능이 또 필요하겠고, 그 레귤레터리 어페어라고 해서 이제 규제에 관련된 대응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일반 경영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정부 R&D 사업 수주하거나 기업과 병원과의 협력하는 역할 등이 요구되고 있고요. 정부기관은 이제 정부 공무원을 더불어서 관리기관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래서 정책의 동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업과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사하는 역할. 이제 그걸 위해서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해도가 좀 요구되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과학의 역량으로서 이제 법 규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허가심사 시험 위해평가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구개발, 이 부분이 규제과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협력과 조화, 하모나이제이션까지 이제 그런 역할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보건의료 경영 인력, 특히 이제 보건의료 경영대학원에서 양성되는 인재들이겠죠. 그러한 인재 관점으로의 시사점을 좀 간략하게 도출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보건의료 경영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뭐 정확한 데피니션 없겠죠. 계속 변화할 텐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영 행정가라는 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산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의 촉진자라는 개념으로 개념 정립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걸 먼저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필요한 역량은 먼저 전문 역량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그리고 대학,
그리고 뭐 정부 사이드와 같이 다양한 전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산업 간 융합처럼 ICT라든지 소재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역량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바이오나 기초 임상 지식뿐만 아니고 의공학이나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일반적인 경영과 경제적인 역량이 모두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현 체제는 약간 이런 관점에서 핵심 인력들이 와서 자기들이 아는 것만 조금 더 알고 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커리어 패스 관리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컨센서스화 될 수 있는 공통 과목화 되는 거거든요. 너무 깊은 수준이 아니더라도요. 즉 그러니까 어디로 진출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전문 역량 배양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실무로 나가는 관점에서는 이 다양한 이런 실무 역량들이 좀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뿐만 아니고 데이터 수집이나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량들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즉 그래서 필요 지식의 습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랙화는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학제 간의 규칙도 바꾸는 게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트랙 외에 커리큘럼 단위로 다양한 조합이 형성될 수 있게끔 구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외부자들과의 연계를 조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과 실무, 공대에서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의 커리큘럼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있어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건의료 경영대학원이라는 것이 이제 병원 혹은 그와 밀접하게 연계된 경영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전문성과 심화성이, 공통지식과 심화성이 함께 배양되는 통로가, 커리큘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의 핵심 주체분들 말씀도 함께 들으면서 이후에 토론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